대통령상을 수상하시고 현 전국 중등정보컴퓨터연합회 부회장과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이사 겸 국제협력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정보교과서 등 여러 집필 이력도 있으셔서 아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강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2일차 특강 정보교육의 본질과 알고리즘 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정우재 선생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일산국제컨벤션고 정보교사 정웅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노재호 연구원님께서 제 모든 커리어를 다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정보교사라는 데 있고 그것이 선생님들과 제가 한 자리에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수는 지난 1월까지 이제 심화 연수라는 형태로 진행됐었던 연수에서 또 한 번 우리 정보 교육과 또 정보 선생님들을 위한 또 한 번의 고민, 또 한 번의 도약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이 정보 교과 안에서 어떻게 녹여 넣을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짧게나마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과기부의 우리 서경희 사무관님이나 아니면 우리 창의재단의 실장님,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실에 있는 연구원님들, 그리고 여러 강사 선생님들이 정말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에서도 정말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그리고 모두가 공정하고 행복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물론 연수는 답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학생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되고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딱 알맞은 그런 맞춤형 컨텐츠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연수는 좋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그리고 이 강의 이후에 또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많은 컨텐츠들 속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고 또 선생님들 학교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연수 전체 컨셉으로 봤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정보교육의 본질과 알고리즘 약간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전 잘 물어봅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랬더니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누가 시켰어요? 이분이 시켰어.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또 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위로 올라가 봤더니 많은 분들께서 결국 한결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학생 참여형 수업을 고민하고 아니면 과정 중심 평가를 고민하고 뭐 플립 러닝을 고민하고 아니면 뭐 온라인 젖지를 고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뭐 메이커 교육을 고민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연수의 딱 중간에 이 정보교육이 결론적으로는 알고리즘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래전에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다른 것에 집중하셔서 잠시 잊고 계셨거나 하는 내용들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선생님들께 그리고 이 교육 과정에서 의미하는
우리 교과 교육, 정보 교과 교육의 어떤 본질과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함께 가고자 하는 이 컴퓨팅 사고력 함양 교육, 이 알고리즘 교육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례라고 안 적고 고민해 볼 문제라고 적었는데요. 저는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올해로서 16년 차입니다. 이 중에는 물론 저보다 후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보다 학식이나 인품이나 경험이나 모든 게 뛰어나신 선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강연을 뭐 대단한 걸 아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본 동료 정보교사의 발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주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질문하지 마세요. 컴퓨팅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과정에 저렇게 쓰여져 있어요. 컴퓨팅 사고,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 및 타 학문 분야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이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이 영상에서 소개된 이 나라 때문입니다. 영국의 2014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교육과정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영국에서도 충분히 교육은 보수적인 필드인데 그 영국에서 컴퓨팅이라는 교과목을 초중고 모두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초중고 모두 필수인 과목은 단 4과목밖에 없습니다. 단 4과목이요. 특정 학교급이나 학령에서 필수인 과목은 더 있지만 초중고 모두 필수인 과목은 단 4과목. 그 4과목은 영국이니까 영어,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될 이 영상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입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이 아니라 그 발명으로 인한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명과 혁명은 다릅니다. 혁명은 사회가 송두리째 전과 후로 완전히 구분돼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잠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 공장에선 전혀 새로운 일을 하고 전혀 새로운 능력을 요구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재거나 길이, 면적, 부피를 계산하는 능력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바뀌어요.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라는 말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급사회가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을. 왜냐하면 도시가 1개, 2개, 3개 점점점 늘어나고 공장도 점점점 늘어나고 거기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점점점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산업사회가 그 사회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된 것은 정량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즉 간단한 수치 계산이나 연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전 몰랐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수학은 필수 과목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이때부터더라고요. 수학, 과학은 이렇게 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런 영국이 이제 위기를 또 느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야, 이스라엘은 이미 94년부터 했어. 일본 2009년, 2012년, 이제 2020년에는 초등부터 다 필수한다고요, 일본. 이분이 왜 나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사회가 또 한 번이 아니라
벌써 여러 번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그 사회를 살아나갈 우리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이 그 사회,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들이 어떠한 역량을 갖추게 되느냐가 이 사회를 살아나갈 그 아이들의 역량이 그 국가의 동력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나라들은 이 영상의 제목처럼 조용한 혁명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명, 정보 혁명, 인터넷 혁명, 인공지능 혁명, 소프트웨어 혁명, 여러 가지 이름으로 새 시대의 혁명을 명명하곤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새 시대에서 살아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치 산업사회에서,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산업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뀌고 그래서 필요한 능력이 바뀐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혁명으로 만들어진 사회에서 살아나갈 아이들, 사람들이 필요한 능력도 전간 다른 게 있다. 산업혁명에서 수학과학이 필수가 된 것처럼 이제 이 소프트웨어 혁명 시대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을 함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 교육, 컴퓨터 과학 교육, 정보 과학 교육, 이름은 정말 여러 가지로 불러요.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부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교육이든 정보 교육이든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이든 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이 컴퓨팅 사고력의 함양이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른 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컴퓨터 과학에 기반으로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준다는 얘기네요. 여기서부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준다?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문제 해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과가 뭐죠? 네, 수학이에요. 수학. 이미 수학에서 문제 해결을 길러주는데 왜 정보가 또 문제 해결을 길러줘? 왜 그런 능력이 이 과목에서도 길러져야 되고 이 과목에서 길러져야 되냐 이거죠.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뭔지를 좀 살펴봤어요. 수학이 이런 거더라고, 이런 거. 자, 첫 번째 문제는 1부터 10까지의 합입니다. 이 드모를 중심으로 왼쪽은 문제고 오른쪽 요 물음표 자리가 답이죠. 이런 게 주어지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결국 이 왼쪽과 오른쪽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답으로 정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이거 그냥 푼다는 얘기예요. 푼다는 얘기. 답이 얼마죠? 예, 대단하십니다. 이걸 하기 위해선 덧셈을 9번 해야 돼요. 그러나 덧셈을 9번 해서 55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죠.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암기예요. 암기식 교육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암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언제 찾아보고 있겠습니까? 덧셈 하는 거 언제 찾아보고. 그렇죠. 암기할 건 암기해줘야죠. 좋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합은 얼마죠? 목소리가 좀 작아지시네요. 아까보다. 예, 5050이죠. 쓰진 않았지만 1부터 1000까지의 합은 얼마일까요? 근데 지금 막 립싱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50만 500이죠. 이 정수론을 연구하는 수학자들이 이런 걸 잘해요. 5랑 5 사이에 동그라미 하나씩 집어넣으면 된대요. 55에 5050에 50만 500에 패턴이 있네요. 네, 수학자들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100번 다 더하지 않고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단순한 관계를 찾는 거예요. 자, 1부터 100까지의 합이 아니라 1부터 777까지의 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선생님들 777번 또는 776번 다 더하고 계실 겁니까? 그러지 않죠. 수학자들은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그거 다 더하는 거 아니라고. 야, 그건 있잖아.
초항이 1이고 등차가 1인, 그러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써서 n 자리에 777 넣으면 돼 라고 중학교 때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을 텐데. 대단한 학문이에요, 수학. 이걸 다 해보지 않고도 몇 번만 똑똑똑 두드리면 왼쪽과 오른쪽의 관계, 그 단순한 관계를 밝히는 게 수학이라는 학문의 아주 슈퍼파워입니다. 그러니 수학은 정말 엄청난 학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완벽한 학문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덧셈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도 답을 못해요. 자, 1부터 10까지 곱하면 얼마죠, 선생님들? 웃지 마시고요. 이 답이 얼마냐는 거예요. 10팩토리얼이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10팩토리얼은 이걸 다시 쓴 거고요. 그러니까 그 10팩토리얼이 얼마냐고요.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나요? 이 100팩토리얼은 얼마죠? 우리 가치관에 혼란에 빠져요. 우리가 문제가 주어지고 답을 말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어떤 경우입니까? 어려운 경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선생님들 어렵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으시죠?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거 너무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를 때예요. 그런데 이 두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분들이. 답을 알면서도 답을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대요. 이런 걸 결과물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마 찾아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 맞아요. 파스칼이 만들었어요. 파스칼. 그 바쁜 수학자가 이거 만들고 앉아 있었다고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예, 덧셈만 합니다. 만들기도 힘들었겠죠. 오죽했으면, 덧셈이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손잡이도 2개나 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라이프니츠가 만들었어요. 지금도 지하에서 뉴턴이냐 라이프니츠냐 누가 더 미적분 먼저 만들었냐 싸우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도 사치 계산하려고 이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치 계산하려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건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찰스 베비지라는 수학자입니다. 여기 쇠사슬로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그 찰스 베비지가 그려놓은 설계도를 현대 기술로 만들어서 현재 영국의 왕립과학관에 보관되어 있는 전시물입니다. 현대 기술로 다시 만든 거예요. 요 쇠사슬처럼 보이는 요 선이 뭐냐면 찰스 베비지의 설계도에 따르면 실이에요. 실, 명주실 같은 거. 실을 세로 가로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로 뭘 하려고 했냐면 미적분을 하려고 했대요. 이 기계 이름이 차분 해석 기관이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랬을까요? 오죽 답답했으면. 심지어 만들지도 못하고 죽었죠, 찰스 베비지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찰스 베비지가 이거 만들고 있을 때 찰스 베비지의 아주 수제자가 한 명 있었대요. 그 수제자가, 스승님, 이 기계를 만들어서 라이프니츠 계산기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지 말고 이 기계에게 어떤 종이에다가 이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종이에다 기록을 해서 그 종이를 인식하게 해서 돌아가게 만들면 좋겠다. 그 종이는 구멍을 뚫어서 명령을 표현하면 좋겠다. 명령은 예를 들어서 go나 점프나 if나 while 같은 거이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던 이 찰스 베비지의 제자, 이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이다 러블레이스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네,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라고 하기도 하고, 이 에이다라는 이름은 실제로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이름으로도 사용이 됐죠. 놀랍죠?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한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가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 교육, 정보과학, 컴퓨터 사이언스란 용어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목적은 모두 다 컴퓨팅 사고력의 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기계가 인간이 해결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계산하는 것처럼 이 기계도 계산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인간의 계산 과정,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3 더하기 4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3 더하기 4가 얼마죠? 네.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3 더하기 4란 문제가 선생님들 귀에 입력이 되고 머릿속에서 그 입력된 데이터와 연산자가 처리가 되고 그리고 입으로 출력이 되는 세 가지 시퀀스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만 보면요. 입력, 처리, 출력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문제를 좀 바꿔서 3 더하기 4 곱하기 7 마이너스 36 나누기 2 더하기 197 나누기 땡땡땡 더하기 93은 이렇게 문제를 던졌자고 칩시다. 이거 학생들이랑 해보시면 재밌어요.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학생들이 쉽게 대답하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멍한 표정을 지어요. 좀 똘똘한 학생은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문제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달라고. 그럼 저도 까먹었죠. 저도 까먹었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까먹지만 않았으면 답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아까는 문제가 너무 짧아서 기억하기가 너무 쉬워서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 메커니즘 속에 있었던 것도 몰랐던 거죠. 결론적으로 입력, 처리, 출력이 아니라고요. 입력된 것은 반드시 머릿속에 한번 뭐가 된다? 기억이 된다고요.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으면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 바꿔볼게요. 3 더하기 4는 4 곱하기 7은 7 빼기 3. 학생들이랑 할 때 숨 쉴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계속 얘가 답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바로 던지셔야 돼요. 7 빼기 36은 36 나누기 2는 2 더하기 197은 아까랑 다른 건 뭐냐면 문제 길이는 짧은데 문제가 여러 개예요. 이거 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된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또 그 다음 거 처리해서 또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 아하, 문제가 하나일 땐 몰랐어요. 뭐? 처리된 것을 출력하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뭘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자, 입력, 기억, 처리, 기억, 출력. 컴퓨터의 구조와 동작 원리입니다. 앨런 튜링이 이걸 제시해요. 그리고 나서 뭔 소리를 하냐면, 자, 저렇게 동작하는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도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기계는 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보다 빨리 계산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앨런 튜링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영화에서도 보신 것처럼 똘끼가 아주 충만했던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요. 기계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뭐지? 계산을 한다는 건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은 생각의 일부예요. 그러면 기계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기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 기계도 생각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 즉 기계도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뜻 아닌가? 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1900년대 초반의 영국입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히죠. 종교적으로 카톨릭이 아주 보편적인 나라에서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은 신이 인간만을 사랑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 종교 없습니다. 자기를 본따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만 준 능력인데 그 생각하는 능력을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심지어 기계한테 그걸 줄 수 있다. 신성불가침의 원칙에 위배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앨런 튜링은 정말로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나 튜링은 자기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 기계 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계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문제 해결하니까 얘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해야죠. 얘가 지능 가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너 만들어봐. 말만 하지 말고 와서 만들어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한 5분의 1 정도 손을 들어주셨는데 그 영화처럼 실제로 만들 기회가 주어지죠. 어떤 상황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죠. 독일군의 암호 전송 장치였던 에니그마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튜링이 암호를 해독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잠겨있는 방문, 그 방문을 열기 위해서 키가 필요한데 키가 열쇠 꾸러미에 비슷하게 생긴 게 한 10만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키인 거죠. 이게 암호죠. 그 열쇠 꾸러미에 키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호를 풀기는 어떻습니까? 어렵죠. 또는 그 열쇠 꾸러미에 있는 키가 서로 비슷하게 생기면 생길수록 그 하나의 열쇠를 찾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 열쇠를 찾는 일을 튜링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튜링은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본인이 말한 것들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하고 암호를 풀어서 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킨 우리 한국전쟁의 인천 상륙작전처럼 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킨 그 상륙작전 이름이 뭐죠, 선생님들? 이름이 뭐죠? 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의 주역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고 그 지능을 인간이 왜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지능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을 사실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능이라는 게 무엇인지요. 화이트보드를 잠깐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리실까봐. 네. 요걸 하려면 그 발런티어로 참여하실 분이 한 분이 좀 필요한데요. 네, 왜 저랑 눈을 다 안 맞추시려고 그러세요? 약간 막 저 들어올 때 인사하시고 막 그러시더니. 네. 예,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남자 선생님. 네, 예,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게임 한 판을 할 거예요. 게임 한 판을. 예. 선생님들, 잠시만요. 얘를 조금만 뒤로. 보이셔야 되는데 보이세요? 네. 무슨 게임을 할 거냐면 틱택토 게임을 한 판을 할 거예요. 네, 틱택토 게임을 할 거고. 네. 할 거고 저는 X로 표현을 할 거고 선생님이 동그라미 한번 써주시죠. 선생님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 겁니다. 틱택토 게임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오목이랑 비슷해요. 서양의 아이들이 하는 삽목 게임입니다. 삽목. 그리고 이 교차점에다가 돌을 놓는 게 아니라 이 면에다가 돌을 놔요. 저는 X를 놓을 거고 선생님은 동그라미를 놓으실 거예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살이시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나이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29살이시니까 저 먼저 할게요. 29살이시니까. 대신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할게요.
여기 써 있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만. 선생님 이거 보셔도 돼요. 저 이대로만 할 거니까 다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를 이기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못 이기겠지만. 첫 번째 go in a corner입니다. 코너가 몇 개 있죠, 선생님들? 4개 중에 a corner 아무 데나 하나만 가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정말 여기 써 있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네, 원래 납작 불입인데 한 번만 봐드리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자, move to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만약 네 고장 났어요. 떨어져서. 만약 29살 선생님이 거기에 두지 않았다면, 그죠? 어디다 두라고 써 있냐면 go in the opposite corner to move on. 첫 번째 뒀던 곳에 반대쪽 코너에 두세요라고 써 있어요. 맞죠? 첫 번째 뒀던 곳에 반대쪽 코너가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 안 두셨으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두시죠. 잘하시네요. 네. 진짜 대단하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move 3 보겠습니다. move 3가 이렇게 써 있네요. 만약에 2개의 x와 하나의 빈칸이 한 줄에 있다면 그 빈칸에 돌아. 2개의 x와 하나의 빈칸을 막아버리셨어요. 오, 잘하시는 거죠, 그죠? 29살인데. 만약에 2개의 동그라미와 하나의 빈칸이 한 줄에 있다면 그 빈칸에 두래요. 2개의 동그라미와 하나의 빈칸이 한 줄에 있네요. 이 빈칸에 두래요. 아하, 지진 않았네요, 그죠? 또 해보시죠. 네. move 4도 똑같아요. 2개의 x 하나의 빈칸. 막아버리셨어요.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지금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2개의 동그라미와 하나의 빈칸. 여기네요. 여기 막아야겠네요. 여기 막아야겠네요. 마지막 프리 스페이스에다 돌아. 네. 저희 지금 어떻게 됐죠? 비겼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상대를 잘못 골랐네요. 이거 웬만하면 제가 이기거든요. 잘하시네.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튜링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만들었다는 그 기계 너무 단순하지 않아? 그랬더니 튜링이 그래요. 단순하다고? 그럼 이 기계가 뭘 하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더 복잡한 인간의 지능적 행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튜링이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이 기계가 게임하는 거 하나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준 게 이 틱택토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틱택토 게임을 이 선생님과 이 29살 선생님과 함께 게임을 했는데 비겼어요. 그러면 우리 둘의 지능이 모두 다 여기에 투입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우리 지능 중에 일부가 사용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 한 판 속에서는 우리 둘의 지능이 비슷했어요. 이 장면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계도 있겠지만 그건 맞죠.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선생님의 지능은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었겠죠. 제 지능은 어디 있었냐는 이야기예요. 제 지능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이 종이의 이름은 인텔리전트 페이퍼입니다. 지능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전 이거 보고 했잖아요. 그냥 지능 검사라는 거 하죠. 우리 지능 검사할 때 아이들이 막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죠? 문제 풀잖아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선가 배워야죠.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선가 배운다고요. 선생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알고리즘이라고. 튜링이 그런 말을 해요. 기계가 가지는 지능의 본질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그러니 내가 만든 이 기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를 묻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고 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기계의 지능의 본질이 알고리즘에 있다.
그러니 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면 우리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랑 맨날 하죠. 뭘 맨날 하죠? 야, 알고리즘 좀 작성해봐. 야, 좀 머리 좀 써봐. 야, 이 알고리즘보다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좀 만들어봐. 우리 맨날 이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대단한 거 하는 거예요. 지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의 지능의 전부는 아니겠죠, 당연히. 튜링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일부는 맞다. 그리고 그 지능을 이용해서 기계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 지능은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튜링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벽이 있어요. 이 벽 건너에 두 존재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 있고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 계셨다고 칩시다. 우리 여기 커튼이 쭉 가려져 있어요. 영국에서 이런 실험을 실제 했대요. 이렇게 객석에 6명의 영국에서 제일 까칠한 심리학자, 과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 있었대요. 이 6명이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채팅으로 질문을 해요. 목적은 뭐냐? 여기 있는 그 누군가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고 성별이 뭐고 직업이 뭐고 이런 걸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국에서 제일 까칠하다고 하는 6명의 과학자들, 물론 인문과학자도 있고요, 사회과학자도 있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참 한 뒤에 그 6명이 합의를 봤대요. 아, 이 친구는 만 나이로 한 15세 정도 되는 중학교 남학생이다 라고요. 이제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커튼을 딱 걷어봤대요. 그랬더니 여기 만 15세 중학교 남학생이 있었다 없었다? 그럼 누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있더래요. 컴퓨터가 있더래요. 이 컴퓨터가 만 15세 중학교 남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2016년 3월 2일 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학기 첫 수업을 아이들한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일주일 뒤에 난리 날 거다. 봐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2016년 3월 2일 날 수업 첫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이들한테. 일주일 뒤에 난리 날 거라고. 일주일 뒤가 3월 9일이잖아요.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알파고와 이세돌의 첫 대국날입니다. 전 정말 예상했어요. 난리 날 거라고.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쉬운 남자가 아니거든요. 애들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과학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과학계의 최대 이슈는 중력파의 발견이었거든요. 애들 맨날 모이면 중력파. 야, 역시 아인슈타인 말이 맞았어.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야, 내 말도 맞다니까 일주일만 지나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관심도 없어.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인간과 기계의 대결에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모 방송국이에요. 선생님, 유튜브 보니까 선생님이랑 학교 학생들이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많이 만드셨던데 저희가 리얼 버라이어티를 하나 만들고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사람과 인공지능 로봇을 실제 미로에다가 집어넣고 누가 더 미로를 빨리 빠져나오는지 그 버라이어티 쇼를 만들고 싶대요.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지금 바둑도 기계가 이기는 세상이다. 개그맨들이 재밌게 해줄 수도. 이건 재밌고 재미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안 된다. 해보나 마나다. 그랬더니 두 번 다시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기계가 인간을 이긴다. 인간이 기계를 이긴다.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했더라고요. 로봇 피아니스트 로봇에게 피아노를 치게 한 다음에 얘가 인간보다 얼마나 잘 치는지 못 치는지 마치 콩쿠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아직 기계가 더 못하는 부분도 있다. 어떤 거 잘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 하자고 지금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인간, 기계 누가 더 이게 아니고요.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을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에서 맨날 보는 인터넷 신문 기사들 있죠. 이 신문 기사 중에 아시다시피 이미 미국은 7% 이상이 로봇이 신문을 기사를 쓰고 있대요. 이걸 읽었을 때 이것이 로봇이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중에 그거보다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로봇 중에 그거보다 잘 쓰는 로봇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계의 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 이름이 뭐죠, 선생님들? 이 장면? 튜링 테스트죠.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왕립과학원에서 이 실험을 실제로 했고 성공했습니다. 구별을 못했어요. 다 남자아이가 있을 거라고 했더니 커튼 딱 열었더니 챗 로봇이 대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튜링은 지능을 가진 인간을 닮은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이론과 그리고 실제로 그 기계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물어봐요. 이 기계가 인간의 지능과는 다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 기계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튜링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계산 가능 이론, 계산 복잡도 이론 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알고리즘이죠. 그건 그 기계에게 어떤 알고리즘을 줬는지에 따라 다른 거다. 쉽게 말하면 이 기계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 사람도 못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 이 기계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 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 전공에서 배웠던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현했을 때 예를 들면 비고 1짜리 알고리즘이면 순식간에 풀죠. 그런데 n제곱 아니면 지수함수 알고리즘이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답이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과학고에 있을 때 시험 문제 한번 낸 적 있어요. RSA 알고리즘을 푸는 알고리즘 하나 주고 컴퓨터 스펙 주고 요 알고리즘으로 요거 푸는데 얼마나 걸릴지 맞춰봐라. 답이 얼마였냐면 40조 년이었어요. 이런 거 못 푸는 거죠. 알고리즘이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계가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다 알고리즘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 바로 기계가 가지는 지능의 본질이고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것은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튜링의 별명이 뭐죠?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우리한테도 아버지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음악의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제가 2014년도에 이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와 TF팀 들어가고 교육과정 개발진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비판 중에 제일 마음 아픈 얘기가 뭐냐면 근본 없다, 철학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 어디서 철학도 없는 학문. 그렇지 않아요. 철학은 피아제의 제자인 시미어 페퍼트의 컨스트럭셔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구성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주의. 그리고 근본이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 있잖아요.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하면 불리는 사람 누구죠? 폰 노이만이요. 둘이 또 친해요. 아버지들끼리. 폰 노이만이 앨런 튜링의 지도 교수입니다. 예, 보스턴 대학에서 둘이 같이 공부를 해요. 앨런 튜링이 자꾸 영국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을 떠나거든요. 미국으로. 보스턴 대학에서 폰 노이만 밑에서 박사과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들이 이런 거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이야기들이 컴퓨터라는 도구, 최초의 컴퓨터가 저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애니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런 얘기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애니악은 전자공학자들이 만든 거고요. 그 전에 컴퓨터 사이언스의 철학과 이론들이 정립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앨런 튜링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앨런 튜링이 만든 컴퓨터 사이언스 이 정보라는 학문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수학과 뭐가 다르고 과학과 뭐가 다른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문제 볼게요.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번거롭다, 짜증난다,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왜 그래요? 왜? 한 번의 답이 안 나와요. 이거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곱하기 몇 번 해야 되죠? 네, 선생님들 쉽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세요? 뭐 틀렸다고 안 할게요. 몇 번 해야 되죠? 네, 100번, 99번 해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 99번, 100번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99번을 하는 시간이 너무 어떻거나 오래 걸리거나, 맞죠? 그리고 하다 보면 숫자가 이게 굉장히 어때요? 이 답이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 하기 좋아요? 실수하기가 좋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수학생이 들어오시더니, 얘들아, 사람이 죽을 때까지 1부터 만까지를 못 세고 죽는데요. 그러면서 이거 세는 사람한테 자기가 10,000원을 주겠대요. 그 당시에 빵빠레 특정 상품 얘기해도 되나? 빵빠레가 150원 할 때요. 왜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왜 저만 옛날 사람인 것처럼. 네, 그랬을 때란 말이에요. 그 10,000원이 애들 10,000원 받으려고 난리가 났죠. 선생님 그러면서 수업하시는 애들 속으로 다 1, 2, 3, 4, 5, 6, 7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다 보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말을 걸어. 야, 너 뭐하냐? 저 수업 듣고 있는데. 야, 열심히 들어.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숫자 세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죠? 까먹었어요. 다시 세야죠. 네, 다시 1, 2, 3, 4 이렇게 더 세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 아시잖아요. 전 또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여학생이랑 짝꿍인데 아시죠? 그 보이지 않는 금 있는 거. 거기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팔 잘리잖아요. 지우개 넘어가면 지우개 뺏기고 이거 아시죠? 네. 막 옆에 때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야, 지금 숫자 세다가 너 10,000원 따면 너 줄게 막 이렇게. 또 까먹었어요. 이거 몇 번 반복되면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맞아요.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왜 아무도 1부터 만까지 죽을 때까지 못 세는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웃기는 문제 그만 얘기하고 조금 심각한 문제 하나 얘기해보죠. n은 PQ의 곱입니다. 그렇다면 PQ는 n이란 자연수의 인수입니다. 그런데 PQ가 소수예요. 그러면 이런 인수를 소인수라고 해요. n은 두 개의 소인수의 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제가 n을 드리면 두 개의 소인수 PQ를 찾아라. 이게 문제입니다. 단 이때에는 10진수 130짜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바로 답 나오네요. 무슨 알고리즘이죠? RSA 알고리즘. RSA 알고리즘. 이 PQ만 찾으면 RSA 알고리즘 금방 풀리잖아요. 이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아까 팩토리얼 문제처럼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P도 1부터 n까지 다 돌리고 Q도 1부터 n, 누가 거기까지 그래요. 루트 n까지만 돌린다고 치자고요. 1부터 루트 n까지 돌리고 1부터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n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RSA 알고리즘에서 n은 10진수 130짜리가 아니에요. 보통 몇 자리 쓰냐면 10진수 2000짜리 이상 써요. 10진수 2000짜리 이상의 n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PQ 두 개의 소인수를 찾아야만 그 알고리즘 풀 수 있다고요. 이미 130짜리 푸는 컴퓨터 금방 나왔어요. 그러니 더 길어지죠. n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아쉽게도 수학으로 해결한다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와 정답 사이의 관계인 이 방법을 찾는다는 건데 수학에서는 이것을 정의역과 치역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고 함수를 설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우리 정보에서 이야기하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알고리즘 설계하는 거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수학의 함수는 인간이 계산하는 것이고 이 알고리즘은 이것은 기계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수행된다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입력은 데이터이고 그 처리를 통해서 얻어낸 이 information 이것이 결국 문제의 답이죠. 예를 들어 내일 선생님들 연수 끝날 때 시험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정말 가정입니다. 전혀 뜬금없는 거예요. 지금 자다 깨신 분이 계세요. 네, 옆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가정만 할게요. 가정. 시험은 잘 봐야죠. 기왕이면. 그래서 제가 옆에 선생님께 내일 시험 볼 나 잘 보고 싶어. 나 자료 좀 줘. 라고 할 때랑 나 정보 좀 줘. 느낌이 다르시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 옆에 선생님이 이따만큼 책을 트렁크에서 빼가지고 이만큼 갖다 줬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자료입니까? 정보입니까? 자료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여기서 요거 나올 것 같아. 그 강사님이 요거 중요하다고 했어. 요게 맞지. 요거. 딱 10가지 문제 딱 뽑아서 줬어요. 이거 자료입니까? 정보입니까? 자, 이 정보가 뭐죠?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문제의 뭐죠? 답이라고요. 답.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국 정의역, 입력, 데이터, 치역, 출력, 해답, 정보 다 같은 얘기예요. 관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문을 부르는 용어가 많아요. 이 처리된 정보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정보학, 정보과학, 인포메틱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컴퓨터에 의한 처리, 요거에 방점을 두는 사람들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종류나 데이터의 규모, 이 데이터의 수집, 이 녀석들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불러요. 근데 전 정말 놀라운 게 사람들이 이게 다른 거래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어디다 방점을 주고 이야기하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을 calculation이라고 한다면 기계의 계산 computation, 즉 컴퓨팅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컴퓨팅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기계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기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함으로써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그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가 이런 졸업고사 본다는 거 아시죠? 논술시험 본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선생님들? 프랑스의 이 졸업고사 논술시험. 네,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시험 문제 이게 있더라고요. 계산, 그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제가 이 문제 보고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이거 제가 서술형 문제로 학교 시험 문제 딱 냈다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채점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왜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정보를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이미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프랑스의 그 졸업고사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요. 계산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애들이 별 얘기를 다 해요. 맞다, 아니다, 이건 일부다, 그건 아주 약간이다, 아니면 그것이 결국 전부다, 알고리즘에 달려있다, 이런 소리들을 막 해요. 지들이 다 튜링이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문제 해결은 컴퓨테이션에 기반을 한다는 게 수학이랑 좀 달라요. 즉, 수학은 문제와 답 사이의 관계를 단순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인간에게만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우린 도구를 이용한다는 게 달라요. 도구를 이용해요. 도구를 이용하면 도구를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좋은 점이 있어야죠. 그걸 우리가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늘 효율을 따져줘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거냐? 아니면 진짜 맞는 거냐? 자, 효율은 효과와 능률의 합성어입니다. 효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예요, 여부. 그걸로 그 알고리즘으로 문제 진짜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게임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애들이 이런 게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게임 만들어서 전시하고 아니면 발표하고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 아이가 만들려고 했던 게임의 특성이 예를 들어 10가지가 있으면 그 10가지가 진짜 그 게임에 다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그게 효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능률이라는 게 뭡니까? 똑같은 효과를 거두더라도 투입된 자원이 더 많은가 적은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시간이 적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공간이 더
많이 사용되는지 적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정확하고 보다 빠른 문제 해결 방법을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탐구하는 그 방법을 고민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우리 뭐 임용고사에도 단골 문제고, 네, 그리고 뭐 학부 때도 배우셨을 거고요. 네, 알고리즘의 효율을 따지는 비고 노테이션의 그래프인데요. 수학은 모든 수학 공식이 비고 일자리입니다. 비고 일자리. n이 아무리 커져도 그냥 상수 시간 만에 다 계산되는 공식을 뽑아내주는 학문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학문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수학은 심지어 팩토리얼 문제조차도 더 좋은 방법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즉 비고 1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컴퓨터로 푸는 거예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지, 그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시간 있는 분은 집에 가셔서 네이버 퀘스트에 들어가시면 P 대 NP 문제라고 하는 컨셉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 이 내용을 본 순간 제가 정보과학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엔 문제가 두 종류래요. 수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와 정보로만 풀 수 있는 문제. 수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P 문제고요. 수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NP 문제래요. 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수학적인 관계식, 공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아지고,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쓰냐.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학 공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과정에서 논리적인 뼈대를 만들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개의 사과 중에 55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풀어봤잖아요. 이 주머니 속에 100개의 사과가 있어요, 선생님들. 여기서 55개를 고른대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이거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100 컨비네이션 55예요. 그래서 55 팩토리얼 곱하기 45 팩토리얼 분의 100 팩토리얼 하면 답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55 팩토리얼 곱하기 45 팩토리얼 분의 100 팩토리얼을 계산을 못해요. 이거 계산을 못한다고요. 그러니 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정보로, 컴퓨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해야죠. 그러나 분명히 엄연히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각자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문제 해결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크롬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시간 관계상 이거 실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크롬 많이 쓰시죠, 선생님들? 왜 그래요? 빨라서요. 컴퓨터는 똑같은데요. 컴퓨터는 똑같은데,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크롬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더 빨라요. 뭐 때문이죠? 알고리즘 때문이죠.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썼기 때문이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고민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크롬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차이가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서 다 존재해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엘리베이터가 안 와요. 안 와. 저 EBS 신축 건물이 일산에 새로 지어졌더라고요. 거기 엘리베이터가 6개가 있어요. 어떤 하나로 컨트롤이 돼요. 다들 싫어하세요, 그 엘리베이터를. 뭘 싫어하는 겁니까? 알고리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예, 알고리즘이 효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계가 가지는 지능의 차이가 하드웨어적인 어떤 파워에 의한 차이보다는 실제로는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한 파워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좋은 게 돈이 안 들어요. 생각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좋은 알고리즘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들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수학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내가 차이점 보여줄게. 이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선생님들?
이게 20차 방정식을 푸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이 방정식 대수학이니까 수학에서 하잖아요. 이게 수학과 정보의 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20차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못 풀어요, 선생님들. 수학적으로 일반회가 가능한, 일반회를 도출할 수 있는 방정식은 4차 방정식까지예요. 5차 이상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거기다 개수가 실수여야 봐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컴퓨터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차 방정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차 방정식. 이렇게 선 쭉 하나 있는 거. 거기다가 x축에 있는 값 하나 그냥 함수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네, 잘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선생님들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진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보세요. 자, 이런 1차 방정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를 fx라고 하면 여기가 a입니다. 그럼 여기가 fa죠. 이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선생님 그 수학 아니에요? 맨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 수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fa의 부호가 뭐죠, 선생님들 지금?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죠? 그냥 아무 a 값이나 하나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이 a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b 값 하나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b 값은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플러스죠? 답 나왔죠? 답은 어디 있습니까? a랑 b 사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하면 되죠? 이진 탐색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찾아요. 만약에 이 치역이 자연수 집합이 닫혀 있으면 순식간에 찾아요. 컴퓨터가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면요, 선생님들이 쓰고 계시는 PC 있잖아요, 노트북. 그런 애들이 1초에 이런 연산을 1억 번에서 10억 번 합니다. 이진 탐색을 10억 번 탐색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 사이의 숫자가 2의 10억 제곱개 있어도 1초 안에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니 이거 수학으로 못 찾아. 이거 못해요. 얘는 수학으로 하죠. 1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20차 방정식은 수학으로 엄두도 못 낸다는 거예요. 정보가 수학보다 대단하고 우월하다가 아니라 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컴퓨터만 있으면 이게 다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아이들한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의 시작은 문제 분석부터예요.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구성해야 되고, 어떤 알고리즘이죠. 이런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도 선생님들이 혹시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정보생들 많이 가입하고 보시는데, 들어가 보시면 정말 정보에서만 가능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정보란 학문은 결국 알고리즘에 대한 학문이에요.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배우는 모든 전공 과목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다 좋습니다. 이런 모든 학문들은 다 알고리즘에 대한 학문으로 재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게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오버뷰라는 책의 서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 고민하는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얘기가 과학과의 차이점이에요. 네, 이 사람 참 운이 좋아요.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알아봐요. 누구죠? 네, 뉴턴이요. 과학이라는 학문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뉴턴 때문에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왜 떨어지죠? 네, 누가 잡아당기니까. 여기 사과도 떨어지고 저기 사과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더래요. 잡아당기니까. 아, 지구 중심에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구나. 오호, 좋네요. 제가 프레젠터를 들고 있습니다.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고요.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연현상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과학이란 학문의 파워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천문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막 장희빈 이런 데 보면 나와요. 막 암투국 벌이는데 천문학자들 따라다니면서. 그게 과학이죠. 그럼 정보가 왜 과학이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왜 정보과학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과학이냐면 우리 정보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벌어지지 않은 일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문자 메시지를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몇 글자까지는 단문이고 몇 글자부터 장문이죠? 한글로 하면 몇 글자죠? 40자. 영어로 하면요? 80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만 세상이 좀 다르죠. 과학의 세상은 원래부터 인간들이 살고 있었던 자연입니다. 자연. 우리 이 세상은요. 이 디지털 혁명이 만들어낸 디지털 월드예요. 이 세상 속에서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벌어진 일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정보란 학문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하나 보이시죠? 이게 보잉사의 비행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보잉사의 비행기 혹시 설마 민항기가 기장이 운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죠? 자동 항법 장치로 가잖아요. 이거 C++ 언어로 코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라인이 굉장히 길겠죠. 이게 라인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0억 줄 정도 된대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10억 줄의 논리, 알고리즘의 논리를 정확하게만 만들면 비행기가 간다고요. 벌어지지 않은 일을 예측하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사이언스입니다. 다만 그 탐구 대상이 아날로그 세상이냐 디지털 세상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수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아니겠지만 응용과학 또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정보라는 학문도 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술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학문도 좋아하고. 그러나 기술과 정보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건 마치 과학과 기술이 다른 거랑 같은 건데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인 것이고 과학이라는 것은 그 활용할 도구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까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톱니, 기어라는 거 있잖아요. 이빨 이렇게 생긴 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가 기술이라면 그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라는 학문은 사실은 과학적인 특성과 기술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학생들한테 정보를 기술적으로 가르치라고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2007 개정부터 더 이상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아래 한글과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도구로서 활용하는 기술 교육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도구의 소비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구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 교육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의 방점입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런 오늘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책들을 좀 읽어봤어요. 그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정보라는 학문을 또는 교과를 왜 가르치고 또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수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문제 해결에 대한 학문인데 수학과는 문제 해결의 범위나 차원이 완전 다르다. 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은 과학이 탐구하려고 하는 대상과 정보가 탐구하려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보다 그 기술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근본 원리, 그 원리를 함께 고민하는 교육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먼저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죠. 데미스 하삽이 있습니다. 알파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3월 9일날 전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카이스트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기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계를 이기려고 하지 말래요. 어차피 못 이기니까. 기계가 더 잘하는 건 기계한테 맡기고, 그리고 기계보다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계는 엄청난 기계다. 냉장고도 엄청난 도구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엄청난 발명품이었고, 칼, 활, 엄청난 도구고 발명품들이지만 이 도구들과 컴퓨터는 차원이 다르죠. 맞죠? 그 도구들은 쓰임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앨런 튜링이 자기 논문에서 컴퓨터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Universal Machine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다 쓰인다는 거예요. 다 만능 도구다. 보편 도구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도구가 이런 적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도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 도구가 가진 한계도 이해하고 또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이용해서 우리의 지능과 이 기계의 지능이 합쳐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시너지, 그 슈퍼파워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실화입니다. 알파고급의 슈퍼컴퓨터급의 바둑 프로그램과 그리고 중간 정도 레벨의 바둑 프로그램과 그리고 중간 정도 레벨의 바둑 기사가 힘을 합쳐서 알파고급의 바둑 프로그램과 대결을 해봤대요. 이해되세요? 무슨 상황인지? 그랬더니 근데 대결한다, 힘을 합친다는 게 뭐냐면 알파고가 한 수를 두면 이쪽 두 팀이 먼저 그 한 수에 대해서 기계가 한 5가지 1순위 이 지점, 2순위 이 지점, 3순위 여기, 4순위 여기 이렇게 5가지를 준대요. 그러면 최종 판단은 누가 한다?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더 봤대요. 그랬더니 10번 두면 8, 9번을 이 팀이 이긴대요.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이 팀이 이긴대요. 저기를. 왜냐면 저 기계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못하는 게 무엇인지 이분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쉬운 것은, 이분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했어요.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렵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해요. 한스 모라벡이라는 사람이 1984년, 88년 그 정도 얘기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저기서 공이 이렇게 굴러와요.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굴러와요. 이 중에서 빨간 공을 딱 인식하고 굴러가는 걸 딱 잡는 거, 요거 인간에게 쉽나요? 어렵나요? 이거 로봇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거 말고요. 이거 보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천문학적인 단위의 연산, 이걸 1초 내로 해내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은 기계에 또 쉽단 말이에요.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기계가 엄연히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결국 지네드윙 교수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재정립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창의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기계는 따분하고 지루하다. 시키는 일밖에 못했다. 그러니 이 빠르고 정확한 기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즉 이 기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된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 사진 찍는 거 아니시죠? 네, 자꾸 사진 소리가 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세요. 네, 이렇게 멋진 말을 해주셔서 컴퓨터 사이언스는 더 이상 컴퓨터에 대한 학문이 아니다. 아무도 천문학이 망원경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 생물학이 현미경에 대한 학문은 아니지 않냐. 어떤 분이 그러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것도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러세요. 컴퓨터 포맷하는 것도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가르쳐야 돼요.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정보 시간에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동아리에서 하던가, 예를 들어서 특적으로 하던가. 그럴 때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면 다 해도 되죠. 학교에서 정보만 배우면 할 수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그 도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마치 천문학자가 망원경을 도구로 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듯이, 생물학자가 현미경을 도구로 해서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듯이, 결국은 컴퓨터란 도구를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폰 노이만이요, 우리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했어요. 컴퓨터를 만든 나조차도, 에드박을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에드박. 예. 이분이 컴퓨터를 만든 나조차도 컴퓨터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해달라. 그럼 내가 그것을 하는 기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컴퓨터는 우리가 상상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뭘 가르쳐야 되는가. 옛날에도 뭐 IT 과목 수능의 지원, 이게 2015년도에 지식경제부가 발표해가지고 교육부를 발칵 뒤집어놨던 그 기사예요. 왜냐면 교육부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되는데, 만약 지금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수능 문제 출제하고 수능을 보면 큰일 난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게 서로 다 다르다. 이 학교에선 이거 가르치고 여기선 이거 가르치고 여기선 이거 가르치고, 수능 문제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진짜 막 소송, 고소 막 엄청나게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우린 나름대로 고생했는데. 안 됩니다. 교육과정 가르치셔야 돼요. 선생님, 교육과정. 우리 정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을 할 수 있게 정말 교육과정 중심대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학문의 본질이고, 교육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문제 해결 그리고 알고리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이 학문의 본질이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길러줄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그것이 이 교육과정 전체가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양성이랑도 아주 크게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컴퓨팅 사고를 길러서 어디다 씁니까? 애들이 어디다 써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생활 문제 해결하는 데 적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수학 공부하는데, 과학 공부하는데 거기서 갖다 쓰는 거예요. 과학 실험하는데 실험기구가 없으면, 과학책 중에 중학교 1학년 과학 실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 현상을 실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암모니아 냄새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우리 주변에 암모니아 냄새랑 굉장히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음식 중에? 그렇죠. 예, 홍어 있잖아요. 홍어. 애들이 그 암모니아 뿌려놓고 그 냄새가 몇 분 내에 이쪽으로 오는지 이런 거 막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이 파주의 한가람 중학교 아이예요. 그거를 스크래치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 냄새나는 실험을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입자의 운동을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요? 애들이 스크래치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학교에서는 과학선생님과 정보선생님이 그 학생의 발표를 과정중심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 내용은 과학선생님 평가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정보선생님 평가를 하고. 이 아이는 얼마나 좋아요? 과제 하나로 과학, 정보, 수행평가를 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예 내년에는 모든 학생이 그렇게 하게끔 하겠대요, 그 학교에서. 이러한 것처럼 이 컴퓨팅 사고로 함양된 것을 수학교과, 과학교과 이런 데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씁니다. 우리는 다 따로 배웠고, 그리고 우리는 수학 배울 때 정보를 배우지 않았고, 과학 배울 때 정보를 배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린 잘 못해요. 그런 아이들은 해요. 물론 모든 아이가 당장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의 아이가 하잖아요.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을 변화시켜요. 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 하게 돼요. 마찰력을 배우는 내용이 중학교 1학년에 있어요. 어떤 아이가 마찰력을 배울 때 더 이상 그 막 공식 가지고 배우기 싫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컬링 게임으로 만들어서, 컬링 게임, 마찰력을 표현하기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서 처음에는 컬링 스톤 딱 누르면 얘가 얼마만큼 이동해서 그 관역에 딱 멈추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애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야, 그거 컬링 스톤 누르지 말고 거기다 사람을 한 명 그려서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하면 어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야 그래도 이거 쓱싹쓱싹 이거 해야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집어넣었대요. 이거 한 명 한 명 집어넣을 때마다 변인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했냐? 여기서 얘가 영미 영미 외치는 것 어때요? 애들이 이런다니까요. 애들을 믿으세요. 우리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해요. 정보 선생님들 수학과학 배우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29살 선생님도 계시지만 물론 네, 오래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공부하는 거 부담스럽고 그렇죠. 수학과학 선생님들은 더 그래요. 그들은 정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같이 힘을 조금만 합치면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멋진 창의 융합 인재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건국이래 오버한 것 같지만 거짓말은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과장은 좀 하지만 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이래로 선택이 필수로 바뀐 첫 번째 사건이에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거 아직 많은 거 알아요. 저도 같은 입장이죠. 그러나 필수 과목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수학, 과학 이런 어떤 다른 교과 융합해서 교육하고 해나가면서 이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의 가능성, 가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연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연수 언제 받을 기회나 있었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2011년에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 교과연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우리도 연수 좀 해달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개정교육과정에서 정보도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정보만 연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사회도 해주고 과학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때 경기도 교육과연구회 회장님이 장학사님이셨어요. 장학사가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사상 초유의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육부, 과기부, 창의재단, 캐리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의 의사랑 다르게 우리도 바쁘고 힘들고 그쵸? 그러나 그만큼 우리한테 기대하고 사명감이 큰 이거 보십시오. 1968년 이후에 최초 개정입니다. 글자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과학교육진흥법이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으로 작년 10월에 제정되고 올해 4월에 시행됐어요. 이 안의 내용 결국은 뭐냐면 과학, 수학, 정보 잘 가르치고 융합해서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도에선 정부 부처에선 그거 잘 가르칠 수 있게 지원해달라. 환경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 생기시면 이 법 들고 교감선생님 좀 찾아가세요. 과학수학생님 손잡고. 이런 법까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우리한테 선생님들한테 거는 기대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거는 기대 그것에 이 국가의 사회에 어떤 운명이 또 걸려있는 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거 라인 트레이싱하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이에요. 라인 트레이싱을 가리키기 위해서 햄스터 로봇을 써야 될지 아니면 EV3 로봇 써야 될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도구는 도구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연필로 쓸지 볼펜으로 쓸지 사인펜으로 쓸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도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교육을 적어도 정규교과 시간엔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규교과에는 특정 도구를 가르치라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두이노에 목을 메고 아두이노는 이제 오픈 플랫폼이니까 뭐 나머지 막 도구들 그 교구 자체에 목을 매는 교육을 하면 결국 예전에 워드 프로세서 가르치고 파워포인트 가르쳤던 그런 상황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여학생들은요 그런 도구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즉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도구를 뭘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한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실제로 수업 시간에는 로봇을 가르치진 않고 특적이나 아니면 영상 등을 보여줄 때만 이런 걸 하는데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라인 트레이싱 하는 방법을 공식처럼 외우게 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그걸 스캐폴딩을 해야 되니까 제시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애들이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이 두 개 중에 보통 라인 트레이싱 가르치면 그 안에 거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개를 보신 순간 뭘 배우고 싶어지세요? 얘 밖에 거 배우고 싶어지시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더 잘 만들려고 해요. 밖에 거보다. 어떤 애가 자기가 중학교 때 뭐 세계 로봇 대회에서도 1등하고 막 엄청나게 자랑을 하길래 라인 트레이스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 가운데 지그재그 로봇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았어. 그럼 저 밖에 거를 제가 딱 보여주면서 요거보다 더 빠른 거 만들어 봐. 정말 밤을 새더라고요. 밤을 새. 물론 모든 아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육의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포자 나옵니다. 정포자 나옵니다. 수포자처럼. 그냥 공식 외워가지고 공식 외운 애들은 시험 잘 보고 공식 외운 애들은 정보 잘하는 애들이고 알고리즘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사례이고 그걸 발판 삼아 애들이 본인의 생각을 만들고 기계의 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도 심지어 이런 거를 하는 애들이 만들어져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 로봇은 맨날 인간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요? 그냥 스스로 혼자 알아서 가게 좀 만들어주죠. 이거예요. 혼자서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혼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수많은 상태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가본 뒤에 그것이 라인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됐는지를 평가해서 계속 누적하고 있는 기계학습 로봇이에요. 학생들이 만든 이게 라인을 따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15초, 10초 정도만 지나면 학습이 끝났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아이들한테 라인 트레이싱 알고리즘 하나 가르쳐주고 그것이 라인 트레이싱의 끝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가 출발이니 그 다음부터 그걸 발판으로 더 갈 수 있는, 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까 그거랑 똑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갈 수 있는 수많은 상태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가보고 그것이 라인을 따라갔는데 도움이 됐는지 방해가 됐는지를 계속 기록, 누적해서 그 다음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좋은 선택을 계속 선택하면 라인을 따라가는 건데 두 대예요. 두 대. 학습 목표는 똑같습니다. 라인을 따라가는 거. 학습 내용도 똑같아요. 그런데 학습 순서가 좀 달라요. 랜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서로 먼저 배운 것들을 통신으로 주고받아요. 그러면 학습이 끝났습니다. 놀라운 기계죠. 정말 놀라운 기계 아니세요? 이 기계가 정말 사람 같아요. 근데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해요. 아까 약 30초 정도 걸렸던 거 지금 5초 만에 학습이 끝나버렸어요. 협력 학습을 하니까. 애들한테 협력하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보여주면 돼요. 봐라, 기계도 협력한다. 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아마 제가 시간을 오버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결론을 이제 The AlphaGo has been using deep learning to make this happen then, is that? Yes. That's, I mean, the company that did that, well, 네, 시간 관계상 여긴 좀 생략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에요. 우리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건데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과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 다 배워야 돼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려면 프로그래밍 언어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작성을 하는 걸 배워야죠. 또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선 이런 거 해야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이게 본질이라고. 이거 아닌 건 정보 교육 아니에요. 만약
이거 아니어도 의미 있다 생각하시면 학생들이랑 하시면 되죠. 학교에서. 다만 정보 시간에 하지 마시고 특기 적성 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에 해주시고, 정보 교과 시간엔 정말 건국 이래 최초로 교육혁명, 1968년 이후로 최초로 지능법 개정, 정말 국가가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그 커뮤니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그 교육을 해달라는 것이고, 결국은 머리로 궁리해서 추상화입니다. 기계로 돌리는 자동화, 이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아이 만들어진다고요. 인도의 초등학교 5학년 실제 사례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시죠 선생님들. 인트 카운트 4, 카운트 1, 500, 카운트 플러스. I will not throw paper airplane in class. 뭡니까 이거? 이 아이가 교실에서 막 종이 비행기 던지고 놀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나 보죠. 예, 선생님이 너 반성문 써와. 다시는 종이 안 던지겠다고, 비행기 안 던지겠다고 500번 써와. 500번 썼잖아요 얘가 지금. 기가 막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팔자, 숫자 8을 눈사람처럼 그렸다고 숫자 8을 800번 써오라 그랬거든요. 아우 제가 정보만 배웠어도. 그쵸? 이런 아이 길러줘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아이한테 나이스 트라이를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 이거 지금 학교에 정보쌤밖에 없어요. 이 아이한테 너 잘했어. 그래 해보자.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니똥 칼라 파워 하시면서 이 아이를 칭찬해주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인도의 초등학교 5학년 실제 사례. 왜냐면 이 선생님과 이 아이한테만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 There are 10 kinds of people, those who understand binary notation and those who do not. 세상엔 10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진법을, 이진 표현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직역하면 이렇죠. 그래요.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미로 직역이 돼요. 자, 이게 뭘로 보여야 되죠, 선생님들? 예, 이진수 10으로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세상에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까? 2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진 표현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완벽히 해석이 되죠. 지금 우리가 길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되는 능력이 이겁니다. 남은 연수 잘 받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교육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